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현수입니다. 먼저 메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진도를 나가기 전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진행해 왔으니까 제가 제3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다시피 온라인 강의는 이제 자기 주도하에 자기 자율 학습 방식이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 내에 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목표했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꼭 이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잘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1.5배속, 2배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속도만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진도를 나가는 행위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했던 그런 일정대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 예습 철저입니다. 예습 철저. 자, 우리 무역은 영어나 수학과 같이 달리 기초가 없어요. 기초. 우리 영어나 수학 같은 건 어떻게 돼?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죠? 영어도 보게 되면 왕초보, 초보,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심화학습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더하기 빼기 이렇게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로 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이런 단계 쭉 나가게 되잖아요. 단계의 학습 단계가 있지만은 무역은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은 보게 되면 어느 한 분야가 단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분야가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무역법, 운송, 보험, 그 다음에 결제 이런 것들이 쫙 결제 방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무역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무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다고 해서 나머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관세법을 알기 위해서는 운송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한꺼번에 쫙 나오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지만이 무역계약과 그다음에 무역업무를 이행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무역계약을 첫 챕터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보게 되면요, 굉장히 외계어 같은 아주 이상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여러분 구입하셨으니까 한 7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것도요, 예상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록 같은 걸 빼버리게 되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3,4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러프하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큰 활자, 그다음에 소제목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보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데 그거 해봐야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한 2시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먼저 쭉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무역을 대했을 때 대하게 되는 어떤 생경함, 낯설음 그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고 수업을 나가시면 훨씬 편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진행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조카가 굉장히 귀엽잖아. 그래서 삼촌인 내가 또는 이모인 내가 이렇게 깍꿍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려고 이렇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애가 막 울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애를 막 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친하게 가고 싶지만은 그 상대 아이가 나를 굉장히 무섭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낯섦 때문에 이제 울음으로써 이렇게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 낯선 단어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진도를 나가기 전에 교재 전체를 한번 가볍게 쭉 훑어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첫 장에 무역 계약이지만 나중에 관세법도 나오고 대무법도 나오는구나. 근데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수업을 함에 있어서 낯선 용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저기 어디 있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 가면 이해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해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또 흥미를 잃지 않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회차의 강의를 듣게 되면은 먼저 그 끝에 보시게 되면 끝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한번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굉장히 또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딱 마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책을 덮지 마시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써머리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정리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배웠던 것들이 암기도 잘 되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모의사 시험은 굉장히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가지고 출제 가능성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책을 제가 만들게 되면은 아마 몇천 페이지, 한 5권은 제가 만들어야 아마 될 건데, 설령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정된 시간 내에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볼 필요도 없어요. 평균 60점만 넘어가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무한하게 쓸 시간도 없고 그럴 또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나오는 빈출 부분만 쫙 모아서 본문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있던 내용이 응용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예상 문제에다가 쭉 수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상 문제라는 것이 그냥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에 이런 국제모의사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푸는 것은 본문에서 없는 내용 또는 본문의 내용을 응용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험 출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읽으셔가지고 본문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또는 본문에서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미리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문제에서 대할 수 있는 응용력을 더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예상 문제는 반드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역계약이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자, 무역,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무역의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 전공서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굉장히 거창해요. 거창하고 현란한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무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그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 그냥 장사다, 이렇게 국제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무역에서 다루게 되는 대상이 있겠죠. 그것을 그 대상이 뭐냐 따라서 바로 협의의 무역과 이제 광의의 무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광의의 무역이라는 것은 국제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하게 되는데, 뭐 일반 물품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 용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걸 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라는 것은 바로 상품, 실제 존재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를 말하게 되는데, 국제무역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상품을 다루게 되는 협의의 무역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거의 대부분 협의의 이런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거래 금액과 거래량이 커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근 도시에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물품을 받아와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물품을 살 수 있는데 반해서 국제 거래는 일단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굉장히 길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부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작은 금액의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거래 금액도 굉장히 크고 양도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도 시기가 좀 장기다 하는 등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물품마다 특성마다 다른 것은 있겠지만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합치에 따른 법률 행위다 되는데, 그렇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와 파는 것이 반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반대 행위에 대한 서로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바로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그것으로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렇게 이제 무역계약이 이제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역거래의 기본이고 중심적인 계약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제물품 매매계약을 통해서 바로 거래가 진행되니까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역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계약사항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품을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한참 뒤에 물품을 받게 되니까 지금의 계약 시기하고 물품을 받는 시기하고 서로 달라지게 되니까 앞으로 들어올 물품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니까 바로 선물 거래, 선물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물품 매매법, 그다음에 미국의 통일상법 등을 정하고 있는 무역 계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런 말이 있죠.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그다음에 매매는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역 계약이라는 것은 유상 계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울러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죠. 먼저 용어가 있는데, 용어, 이게 터미널리지죠. 자,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한글이 있고, 여기에 영어로다가 변기해 놓은 게 있어요. 변기해 놓은 게 있고, 이거는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consideration이다. 이렇게 말해. 약인, 여기는 약인인데, 이것이 바로 용어, 터미널리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약인이 한글이고, 이제 consideration이 바로 영어가 되겠죠. 이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의 정의를 푸는 게 있어요. definition. 이렇게 정의를 풀어놨는데 이게 영어로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역 용어죠. 무역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국제무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시험에 한 70%, 60% 70% 다 커버를 하게 돼요. 전부 다 이런 무역 용어가 어디서 쓰이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그런 용도, 유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외워주시고 또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요, 카메라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체크 표시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시험에 상당히 다른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제가 모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거 왜 설명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해설로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설이 돼 있다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출제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상당히 장황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것은 바로 시간 대비 우리가 효용성을 봤을 때 굉장히 비경제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가 그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싫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단기간 내에 바로 이 국제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건너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자, 먼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겠다. 청약과 승낙이 되거든요. 낙선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럼 내가 물품을 아무리 사고 싶다 하더라도 그걸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누군가 팔겠다, 누군가가 사겠다는 것이 서로 이제 합치가 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매동이 됐던 매수인이 됐던 간에 어떤 상대방이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거, 내 이래런 거래 조건으로 당신하고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래서 청약이라 그러고, 그 상대방이 그러한 청약에서 좋습니다, 그 조건 마음에 들어요, 같이 거래합시다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할 때 무슨 현재 물품이 존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좀 이따 낙선계획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consideration, 약인이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일단 무역계약을 체결했으면은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의 목적물, 다른 물품이 불법적인 거,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런 동식물이라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법의 합법성, 어떤 밀수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 행위 능력을 줄 수 있게 되는데, 매도인이 실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으면서 뻥을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도 안 되면서 과다하게 이제 부풀려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있게 되는데 거의 매회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잘 해 두실 부분인데, 낙선계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과 승낙이 되어 있는데, 어느 일방이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의사표현을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 조건에 대해서 오케이,
거래합시다 해가지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성립 당시에 물품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요, 지금 무역 거래라는 것은 내가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저쪽 수출지에서는 현재 그 물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재 없는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지금 물품이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거와 반대로 요물 계약이 되는데, 요물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부동산 거래가 되겠는데요. 뭐 땅을 판다든지 아파트를 판다든지 이러는데, 현재 그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팔 수 있잖아. 근데 자신이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돼요? 바로 사기다, 사기. 그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요물, 어떤 물품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법적 성격이 완성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요물 계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선 계약의 반대말은 이제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쌍무 계약이 되는, 쌍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근데 편무 계약 같은 거는 어느 일방만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국가에게 어떤 원조를 하기로 했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쪽에 구호물자를 보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물품을 주지만은 이쪽에 상대방은 그것에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편무계약이 되겠고, 다음에 유상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냐? 아니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냐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쌍무계약하고요, 이렇게 유상계약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유상계약이 있고요. 유상계약이 있고, 이 안에 쌍무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니까 이제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데, 그에 대해서 매수인은 반드시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유상계약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제 무상이 아니고 이제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 안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반드시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상계약 안에 쌍무계약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상계약, 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는 것과 반대로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개발도상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반대 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식 계약이 있게 되는데, 자, 먼저 요식 계약은 이제 포멀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죠.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조건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충족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요식계약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원룸을 얻는다든지 전세를 구할 때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이미 인쇄되어 있는 그런 종이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바로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보게 되면 뭐 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사법이라든지, 그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될 조항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항들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법률적인 효력이 없거나,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어떤 법률적 강행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돼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요식계약이죠, 요식계약.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매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럼 어떤 뭐 거기에 민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률 사항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 당사자가 그냥 거래하는 조건들만 쭉 나열해 가지고 편하게 계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식을 벗어났다. 그래서 인포멀이 되는 것이죠. 인포멀. 그래서 분류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류식 계약이니까 뭐 다양하게 그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뭐 그냥 노트 같은데 한쪽에다가 뭐 계약사항을 약식으로 적는다든지, 또 뭐 명함 뒤에 적는다든지, 또는 구두로 말로다가 계약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분류식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효력이 다 인정받는 그런 계약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역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정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되는 그 내용이 무슨 강행법이라든지 무슨 상법, 민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매매 당사자가 임의로 자유롭게 기재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란 말을 할 때는 이제 컨트랙트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정식 명칭은 이제 컨트랙트, 그래서 세일즈, 뭐 컨트랙트, 그죠? 또는 세일즈 노트 이런 말 쓰게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 그러면 세일즈 컨트랙트나 세일즈 노트란 말을 써야지만 되는데,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야, 이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라는 것은 이러한 표제, 즉 타이틀, 제목이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표제가, 타이틀이 뭐 어그리먼트라든지 제너럴 텀스 앤 컨디션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해각서 MOU라든지 LOI라든지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타이틀은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콘텐츠가 바로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것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개별 계약까지 포괄 계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무역 계약을 이제 체결해요, 그죠? 어떤 물품을 거래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거래하고 된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가라든지, 뭐 결제 방법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쭉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근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를 처음에 그 매수인이 여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보니까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그래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뭐 1년, 2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번, 3번씩 계속해서 수입을 해와야 되겠다고 한 경우, 그러면 그 건건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조항을 기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새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거래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조항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계약서의 조항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 내에 또 뭐가 있죠? 바로 이 계약 내용을 지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조항들 있잖아요.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뭐 중재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가항력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쭉 있게 되죠. 근데 그걸 건건마다 다시 타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별 계약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을 미리 이 부분 보게 되면, 품목, 단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뭐 중재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가항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처음에 뭐 300개를 수입을 해온다. 그러면은 두 번째도 300개도 수입하진 않잖아요. 두 번째는 뭐 200개가 될 수도 있고 40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적일자도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매번 바뀌는 조항은 이제 빈칸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건건마다 이제 기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타이핑을 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타이핑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는 이제 표면 조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표면 조항.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개별적인 조항들 쭉 적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간이 작아. 다른 이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서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조항도 있게 되는데 여기 다 적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뒷면, 그러니까 이면이 되겠죠. 이면. 뒷면에다가 여러 가지 이 계약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러한 조항들, 개별 조항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계약서의 뒷면에서 적는다. 그래서 이면 조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프린트가 다 돼 있죠. 이렇게 프린트 돼 있다. 그래서 인쇄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건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너럴 텀스 앤 컨디션스에서 포괄 계약이 되겠어요. 좀 이따 계속 나오게 되니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독점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판매 무역과 지급 보증 대리 있게 되는데, 독점 계약은 말 그대로 매매 당사자가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특정한 사람만이 그것을 팔거나 또는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독점 계약이 되겠고요. 자, 위탁 판매 무역과 지급 보증 대리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위탁 판매 무역을 보게 되면, 자, 매도인이 저쪽에 상대방 수입국가에 물품을 팔고 싶은데 그쪽에 아직까지 시장 개척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요. 그래서 브랜드 레코니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쪽에 수입지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매도인은 이쪽에 대리점에다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팔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럼 대리인이 그 물품을 받아가지고 위탁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게 되면 위탁, 받게 되면 수탁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위탁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 대리점이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판매를 했으면 그 판매 대금만 저쪽에 매도인에게 보내게 되고, 이제 일정한 또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판매 물품 팔지 못한 것은 다시 저쪽으로 이제 매도인에게 반품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보증 대리인, 그죠? 델그레드 에이전트라 그러는데, 델그레드라는 말은 이태리어예요, 이태리어. 그래서 뭐, 보증, 그 다음에 담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도인과 이제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 되는데, 서로의 매도인과 에이전트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쪽에 수입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이전트의 이런 중개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매수인은 바로 수입지에 있는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럼 대리인은 이거에 대해서 구입하고 싶은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서 가격을 견적해 주게 되죠. 그걸 바로 우리는 오퍼시트라 그래요. 오퍼시트. 그래서 매도 확약서. 그 매도 확약서를 이제 주게 되면 바로 매수인은 매도 확약서 근거로 해가지고 저쪽에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첫 지급할 때 뭐 현금 박치기 땅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겠지만은, 외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 매수인이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지는 경우, 파산한다든지 도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 거래를 중개했던 에이전트가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지급보증 대리점 계약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는 거래를 중개도 했지만은 자신이 거래를 중개한 이 매수인이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책임을 져가지고 대금 지급을 하게 되니까 위험부담도 크죠. 그 위험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위탁 판매에서의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보다 바로 이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가 훨씬 높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물품을 판매했을 때, 그 중개를 했을 때의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가 되겠죠. 중개 수수료에다가 지급보증 수수료를 더하게 되니까 바로 수수료가 요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델그레드 에이전트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보통 이런 문제, 지급보증 대리인의 개념을 묻는 것은 그 영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이제 영어로 쭉 나오게 되고,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이제 묻게 되죠. 자, 그러면 개별 거래 조항과 이제 이면 조항이 있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거래 조항은 이제 건건마다 변동되는 사항들이 이제 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상대방의 계약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계약을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보게 되면 불가항력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리 침해 조항이라든지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종이에 다 적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변동되는 것을 전면에 적고, 이렇게 이제 빈칸에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룸 같은 거 얻을 때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인쇄가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칸만 돼 있잖아요. 그 빈칸에다가 바로
뭐 달세는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전세 계약금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이제 쭉 적게 되잖아요. 그죠?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나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적어서 놓게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핑 조항, 그래서 표면 조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적다 보면은 이렇게 이 계약을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뒷면, 이면, 그죠? 이면. 뒷면에다가 바로 이러한 조항을 인쇄를 쭉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약을 보완해주는 내용을 이미 인쇄되어 있다. 그래서 인쇄 조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이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면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보기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거래 조항에 나오는 것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 나오게 된, 다시 말해서 이제 포괄 계약이 되겠어요. 포괄 계약서에 나오게 되는 이면 조항, 개별 사항이 아니고 무역 계약을 보완해주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미 프린트가 쫙 돼가지고 계약서상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러한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프리지먼트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별 5개. 이건 바로 뭐냐면은 매수인이 요구한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에 따라서 물품을 공급을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이제 요구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도인은 면책된다는 조항, 그것이 바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왕서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홍길동이 있게 되는데, 자, 한국의 홍길동이가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에다가 스마트폰 제조를 의뢰했어요. 의뢰하면서 자기가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에 따라서 중국 업체가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돈도 받았어. 그래서 중국의 왕서방이 돈을 막 세우고 있는데, 좋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팩스가 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팩스를 딱 보니까 삼성 딱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내용 딱 보니까, 야, 왕서방, 네가 지금 만든 스마트폰은 말이야, 우리 삼성이 갖고 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베낀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어. 그러니까 손해배상해. 그래가지고 10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의 왕서방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매수인의 요구대로 다 만들어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한국의 업체가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한 경우에 중국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디자인과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됐다고 항변을 받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매도인 나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면책 조항, 그것이 바로 인프리지먼트 클로즈,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스 마주어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별 5개. 그치? 별 5개.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품을 이제 선적을 쭉 해야 되는데,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뭐, 홍수나 해일 같은 그런 자연재해. 그래서, natural disaster.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예정날짜 선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매도인이 이제 면책받는 거,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 조항이 되겠고, 바로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매도인이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beyond seller's control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뭐죠? 바로 가스 액트, 신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면책 조항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선적 일자가 이제 지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적을 하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물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이것을 어떤 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이행할 수 있게끔 기간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조항들을 다시 보충해서 기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연 이행 조항이 되겠어요. 지연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런 조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논 웨이브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자,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게 되는데, 자, 이게 3번 조항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했어요. 우리 상대방이 계약 위반.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내가 포기한 게 아니다. 잠시 내가 유보시키는 것이다. 언제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조항.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합의 조항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별 5개. 이거 뭐냐면 하나의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만나자마자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바로 뭐죠? 뭐 팩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신, 또 뭐 전화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흥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깎아달라, 뭐 선적일자를 땡겨달라, 밀어달라,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래, 이제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해가지고 계약서에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계약서가 작성이 됐으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이 유일한 것이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완전 합의 조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약서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놨으니 여기엔 조항이 항상 독립적이고 우선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어떠한 당사자가 4번 조항에 대해서 야, 이 계약서 내용하고 내가 전화를 했던 내용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서 무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계약서의 내용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데니티 클로즈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퀴데이트 데미지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뭐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배상을 한다면은 뭐 전체 금액의 몇 %를 할 것인지, 또는 뭐 인도가 지연됐다면 하루당 얼마씩 지불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 거. 이것이 바로 배상 조항과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애빌리티가 있겠는데 PL 클로즈 생산물 배상 책임이 되겠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제조자가 만든 제품이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을 그러니까 신체적 어떤 유해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제품을 뭐 통조림 같은 걸 까다가 뭐 통조림 주변이 이제 날카롭게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손을 다쳤다든지 뭐 그것이 뭐 떨어졌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쳤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배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이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 줘야지만, 증명해 줘야지만 이제 수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그 부탄가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뭐 1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소비자가 이 부탄가스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뭐 폭발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다치게 되면 우리에서는 바로 최대 1억까지 보상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로 상품의 겉면에다가 바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폴트 클로즈 리글리어스인데 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또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물품을 더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세비러블리 클로즈, 이것도 또 별 5개. 그래서 자, 1, 2, 3, 4, 5, 뭐 이런 조항이 쭉 있게 되는데, 자, 3번 조항이 어떤 수입국의 뭐 규정이라든지, 그죠?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3번 조항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3번 조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나머지 조항도 전부 다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조항이 실행할 수가 없다면은 그 조항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하는 것이 가분성 조항이 되겠고, 가분, 말 그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어느 하나의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조항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별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n-disclosure clause겠는데,
아까 우리 권리침해 조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제조업체가 그 매수인으로부터 뭐 도면이라든지 뭐 설계 기술 같은 데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3자에게 노출시키면 안 되게 되겠죠. 바로 거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3자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비밀 유지 조항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하드시 클로즈돼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역 계약의 사항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상대국의 어떤 법령이나 그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그대로 진행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게 되니까 너무 가혹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혹한 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변경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그것이 바로 하드십 클로즈가 되겠어요. 앞에서 배웠던 그 이행 지연, 그죠? 여기 지연 이행 조항과 거의 유사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마저 불가항력 조항하고 하드십 클로즈는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은 포스마저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스트라이크 그런 거에 의해서 선적을 못했을 경우에 면책받는 것이고, 하드십 클로즈는 해당국의 법령이나 뭐 규정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그들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바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보 조항, 그것이 바로 하드십 클로즈가 되겠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이면 계약이 나오고 지금 이면 조항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면 조항 같은 것들은 그거에 대한 단독적으로 문다기보다는 특히 무역영어나 무역계약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죠. 영문으로 쭉 나오고 다음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뭐 완전 합의 조항, 가분성 조항, 그 다음에 뭐 계약의 양도 조항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그 조항들이 실제 영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리스딕션 되어 있는데 재판 관할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계약의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송을 갈 경우에 어느 나라의 그 재판 관할지를 할 것이냐. 미국하고 거래를 했는데 한국의 서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뉴욕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정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면책 승인 조항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있게 되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서 모든 계약상에서 이제 해제가 돼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됐음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바로 전에 체결했던 계약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다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계약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서로의 책임은 서로 면제된다. 그것이 바로 릴리즈 클로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클로즈가 있게 되는데 계약의 양도, 그래서 계약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본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본인이 제3자에게 그 계약을 하도록 계약사항을 양도한다든지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미터블 라이블러리 클로즈가 책임 제한 조항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매수인에게 물품을 보냈는데 그 물품이 불량이야. 불량. 자, 그럼 그 불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바로 대체품을 얼른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불량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깎아주는 거죠. 금액을 감액해주는 거. 뭐 이게 이제 보통 해결되는 방법이 되겠는데, 매수인이 이거 외에 야, 내가 불량품을 받아가지고 이게 소문났어.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손상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어떤 영업의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실제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것을 이유로 돼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의 제한이라는 것은 바로 물품에 한정된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제한 조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whereas clause가 있게 되는데 설명 조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서 쓰게 되면 뭐 각각 을은 다음의 물품을 뭐 아래와 조건으로 계약한다 하고 처음에 서두에 나오게 돼, 서두. 그것이 바로 whereas clause에서 설명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무역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렇게 whereas clause라든지 그다음에 jurisdiction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초이스 별도의 별칭
별칭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시험에 시험을 이제 출제하다 보니까 수험생들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웨어스 클로스라든지 주주식 같은 이런 용어는 굉장히 친숙해져 가지고 이해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험의 어떤 그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쓰이게 되는, 그러니까 주리딕션보다는 소스 번이라든지 뭐 리사이트 클로즈 이런 거를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좀 얍삽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게 되는 별칭 이런 것도 같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계약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 계속해서 또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